우리 지난 시간에는 소국 개방 경제 모형의 여러 가지 가정과 그리고 그 모형의 방정식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국 개방 경제 하에서 소국이라 하면 그 나라가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국 개방 경제 하에서 우리가 그 모형이 가정이 어떠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들이 어떠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 결론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무역의 이 무역 수지 또 우리가 수출 수입으로 얘기한다면 순수출이 되겠는데 순수출 NX는 저축에서 투자를 뺀 것이다. 그 다음에 저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저축은 소득에서 소비를 빼고 그 다음에 정부 재정 지출을 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NX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될 수 있다. 요거는 우리가 저축이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도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국개방경제에서의 저축과 투자를 보겠는데 우리가 소국개방경제에서 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폐쇄경제하고 이것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폐쇄경제 하에서는 저축과 투자를 일치시킬 때 그때 필요한 이자율 그래서 이자율이 저축과 투자를 조정하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 우리가 이제 폐쇄경제 하에서 저축과 투자를 조절하는 이자율의 기능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소국개방경제 하에서는 금리는 이자율은 외국 금리와 같다. 그래서 소국개방경제 하에서는 금리가 본국의 금리가 외국 금리 알스타와 늘 같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축과 투자의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저축과 투자가 소국개방경제 하에서죠. 소국개방경제 하에서 만약에 저축이 투자보다 작다, 투자가 저축보다 크다면 결국 투자자들은 해외에서 차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분을 해외 차입을 통해서 결국 자신들의 요 부족분 S-I 또는 I-S의 요 차이를 결국 해외로부터 차입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만약에 저축이 투자보다 큰 경우에는 해외 대부를 통해서 결국 그 나머지를 다른 나라에 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걸 국제수지를 보게 된다면 이것은 국제수지 적자, 국제수지 흑자, 여기는 국제수지 흑자, 여기는 국제수지 적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S-A, S-I가 결국 순수출 또는 무역수지와 같다. 우리가 BOP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무역수지를 얘기합니다.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에서 무역수지,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가 될 때는 투자가 저축보다 클 때, 그리고 무역수지 흑자가 될 때는 저축이 투자보다 클 때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 정책이 무역 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어요. 경제 정책의 무역 수지 영향. 경제 정책이 무역 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만약에 국내 재정 정책이 무역 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국내 재정 정책이라고 할 때는 재정 지출을 변화시키거나 조세를 변화시키는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국내 재정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정 지출을 늘린다라고 해보세요. 자, 재정 지출을 만약에 늘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식에서 보듯이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니까 Y-C-G 곧 S가
G의 증가로 인해서 줄어든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S가 줄어든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로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금리, 그 다음에 저축과 투자 했을 때, 자, 금리, 이 저축은 항상 일정한 모습을 가지니까, 자, 저축에서 만약에 저축이 S0다라고 해보자면, 자, 투자는 금리와 항상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가 IR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랬을 때, 자, 여기서 재정 지출의 증가로 인해서 저축이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자, 저축이 줄어드니까 S0에서 자,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저축이 줄어드니까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저축이 줄어드니까 이런 식으로 S1에서 간다는 얘기예요. 원래 최초의 S0와 요 IR이 만나는 점 여기서 결국 그때 R스타 해외 금리가 여기 있었는데, 자, 저축이 여기서 이렇게 줄어든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 재정 지출이 변한다 하더라도 I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는 그대로 있고 S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S는 이만큼이고 I는 요 R스타에서 이만큼이 된다. 이만큼의 NX가 결국은 줄어들었다. NX가 줄어들었다. NX가 결국 무역수지 적자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무역수지 적자다. 자, 그래서 국내 재정 지출을, 즉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는 경우에는 무역수지가 적자가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확장적 재정 정책은 무역수지를 적자로 만든다. 또 재정 정책 가운데서 텍스, 조세 변화를 우리가 그 효과를 본다면 조세 변화가 무역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텍스가 예를 들어서 텍스를 줄인다라고 해보죠. 텍스를 줄인다. 역시 텍스를 줄이는 것도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한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텍스를 줄인다. 자, 텍스를 줄이면 여기서 텍스를 줄이니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니까 결국 소비가 늘어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Y-T가 증가하고 C가 증가하고 C가 증가하니까 S가 줄어들어서 결국 S의 줄어듦에 따라서 무역수지도 결국 줄어든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텍스를 줄이는, 즉 조세를 인하하는 것도 무역수지에 있어서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내 재정정책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쓸 때, 즉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되고, 그 반대의 경우, 예를 들어서 긴축 재정 정책을 쓴다, G를 감소시킨다, 또 텍스를 인상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 반대의 결과, 무역수지 흑자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국내 재정 정책이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국내 재정 정책이 아니라 해외의 재정 정책이 무역수지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 해외 재정 정책. 해외 재정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 자, 해외 재정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해외 재정 정책, 다른 나라가, 외국이 예를 들어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이것이 소국 개방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두 가지로, 하나는 이 외국 정부가 세계 경제에서 외국 경제의 세계 비중이 작은 경우, 외국 경제에서 세계 비중이 작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 외국 경제의 이 비중이 작기 때문에
재정정책 이런 나라들의 재정정책 변화가 다른 나라에 즉 본국에도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본국에 또는 여타국에 별 영향을 못 미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외국 경제의 비중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가정한다면 외국 경제의 비중이 세계 비중이 큰 경우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나라의 외국의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라고 해보자는 얘기예요. 재정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것은 결국은 여기서 이 똑같은 이 관계식이 외국도 결국 있으니까 G 스타가 증가한다면 여기에서 결국 G 스타의 증가로 인해서 S 스타가 감소한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외국의 저축이 감소한다. 자, 외국의 저축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 외국 저축의 감소에 따라서 결국 외국의 이자율이 상승한다. 저축이 감소하니까 결국 투자가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결국 외국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자, 그러면 외국 금리에 영향을 받는 본국이나 여타국들은 어떻게 써요? 자, 이 외국 금리, 자, R이 R스타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R이 R스타와 여기 소국 개방 경제에서는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R이 R스타와 같게 된다면 R스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결국 본국의 투자가 이게 본국이에요. 본국 여기까지는 외국인데 여기는 본국이라는 거예요. 본국이 투자가 감소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자, 본국의 투자가 결국 감소하게 되면은 결국 이로 인해서 결국 무역 수지는 흑자가 되는데 왜 그러냐? 결국 S-I에서 결국 요 I가 감소하게 되니까 이것이 증가한다. S-I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 NX가 증가한다. 그런 얘기고 NX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 경제에서의 차지하는 이 나라의 이 외국 경제의 비중이 세계에서 큰 경우에 이 외국 경제가 만약에 정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면 결국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본국의 국내 투자는 감소하고 결국 무역 수지도 흑자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R이고 그다음에 S와 I. 자, I는 금리와 항상 반비례 관계에 있고 저축은 항상 일정한 그런 모습을 갖는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최초에 여기서 지금 R0 R스타에서 결국 S와 I가 일치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투자가 감소해서 결국 투자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 선을 따라서 투자가 감소하게 되니까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 이쪽으로 갔어요. 그죠? 이쪽으로 가니까 결국 여기에 따라서 외국 금리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외국 금리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R1 스타가 됐다. 자, 그러면 R1 스타일 때 그때 본국의 투자는 요만큼으로 줄어들었고 그러나 본국의 저축은 이만큼 있으니까 S가 I보다 커요. 따라서 NX가 0보다 크다. N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역수지 흑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외에서 재정정책을 쓰게 되는 경우에 그 나라가 만약에 세계 비중, 경제 비중이 크다면 이 나라의 재정지출, 큰 나라 이 대국의 재정지출이 증가는 결국 국내 저축을 감소시키고 외국 금리를 상승시켜서 이것은 본국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쳐서 요 I를 줄이니까 결국 S-I가 늘고 이것은 무역수지, 즉 순수출을 증가시켜서 무역수지 흑자를 초래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이것이 바로 외국 이 재정 지출의 변화이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자 국내 투자 수요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국내 투자 수요의 변화. 국내 투자 수요의 변화를 우리가 본다면 예를 들어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본국 정부가 국내 투자를 세공제를 확대한다 라고 해봅니다. 이 말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투자세 공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투자를 하게 될 때 세금을 물어야 되는데 그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세 공제라고 얘기인데 이것을 확대한다면 결국 세금이 실질적으로 줄어서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로 용이하게 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결국 투자가 촉진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투자가 촉진된다. 투자가 촉진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투자가 촉진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S와 I고 IR이고 그다음에 S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자 투자가 증가했어요. 투자가 증가하니까 이게 이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R0에서 IR1이 된다면 그리고 여기가 R0 스타인데 이 R0 스타에서 결국 이것이 이만큼의 결국 이만큼의 투자가 있고 저축은 그때 요만큼의 저축이라는 거예요. 이 R 스타는 변화하지 않으니까 외국에서 정해진 금리이기 때문에 이곳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 금리 수준 변하지 않는 수준에서 요때의 투자는 이만큼, 그 다음에 요때의 투자는 이만큼, 그리고 요때의 저축은 이만큼이니까 따라서 여기서 S-I를 비교해보면 I가 증가하기 때문에 따라서 S는 그대로 있지만 I가 증가하게 되니까 요거 S-I가 줄고 S-I가 주니까 NX도 결국 줄어서 이게 적자가 된다. 무역수지 적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내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결국 무역 적자가 발생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통해가지고 결국 이 국내 투자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 세공제 확대를 통해서 투자가 증가하는 경우는 무역 적자가 커진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경제 정책의 평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경제 정책의 우리가 평가를 우리가 본다면 일단 개방경제 모형에서 소국 개방경제 하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재화거래와 자본거래가 항상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화나 서비스 거래, 재화 서비스 거래와 그리고 자본거래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즉, 이 재화 서비스 거래 우리가 얘기한다면 재화 거래는 예를 들어서 무역에 있어서의 수출과 수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수출과 수입. 또 이것은 우리가 순수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순수출은 결국 또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저축과 투자와 연관이 되는데 이 저축과 투자는 결국 자본 거래를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축이 투자를 초과하게 된다면 여기서 재화시장에서는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반대로 투자가 저축을 초과하게 된다면 재화거래에서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해서 무역수지 적자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방경제 하에서는 결국 이 자본시장과 재화시장이 서로 항상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증가시키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투자를 증가시키고 저축을 감소시키는 그런 정책은 무역수지에 있어서 항상 흑자를 가져온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를 감소시키고 저축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무역 흑자를 가져오고, 반대로 투자를 증가시키고 저축을 감소시키는 정책은 무역 적자를 가져온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무역 흑자. 반대로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무역 적자를 가져온다. 우리가 이 개방경제하에서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무역 적자의 문제를 잠깐 살펴보겠어요. 무역 적자의 문제. 이 무역 적자의 문제는 항상 낮은 저축을 반영하는, 저축이 무역 적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축이 낮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 낮은 저축을 반영하기 때문에 폐쇄경제 하에서는, 우리가 이걸 많이 본다면 이 폐쇄경제 하에서는 하에서 결국 저축이 낮다. 그러니까 자본 축적이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자본 축적이 낮으니까 결국 이것이 경제 개발이 더뎌진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이에 관해서 개방경제 하에서, 이거는 폐쇄경제 하에서, 개방경제 하에서는 무역 적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저축이 낮으면 결국 개방경제 하에서는 저축이 낮으니까 결국 이 저축이 낮은 것에 따라서 무역 적자가 있게 돼요. 무역 적자. 개방경제에서는 무역 적자가 있게 되고, 또 대외 부채로 간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외 부채가 증가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개방경제화에서는 저축이 낮으며 무역 적자, 그 다음에 대외 부채의 증가, 이런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상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고소비, 소비가 고소비다. 이 소비 고소비다. 현재 고소비다. 그러면 이거는 미래의 저소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많이 쓰게 되면은 결국은 미래에는 잘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것은 미래 세대가 현재의 저저축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많이 써버리면은 결국 미래 세대가 고생하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무역 적자라는 것을 봤을 때, 무역 적자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무역 적자가 항상 문제점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한국이 그랬듯이 저소득 농업 경제가 만약에 고소득 이제 제조업 위주의 산업 경제로 전환이 된다면 결국 이것에 따라서 높은 투자 수준에 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이때 이 무역수지 적자는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 하나의 중요한 소스가 된다, 원천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즉 그래서 한국이 이 제조 이 농업 위주의 산업에서 제조 위주의 산업으로 탈바꿈했을 때 여기서 필요한 것이 결국은 무역 적자였다는 얘기예요. 무역 적자를 통해 가지고 해외에서 자본을 도입해서 결국은 이 나라의 제조 위주의 이 경제의 이 구조로 변환이 되는데 이것은 70년대에 막대한 무역 적자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가능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무역 적자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쁜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그 나라의 경제 구조를 전환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환율 문제를 보겠어요. 환율 문제. 환율 문제,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개방경제 기초 모형 해가지고 맨큐 체계 제6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그 맨큐 체계 제6장을 참조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하겠는데, 환율은 자 일단 환율의 종류를 우리가 본다면 명목 환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명목 환율. 명목 환율. Nominal Exchange Rate. 이 명목 환율은 결국 외환 시장에서 고시되는 일종의 시장 환율을 우리가 명목 환율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달러당 예를 들어서 지금 1,2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명목 환율이다 라고 얘기하죠. 요새 뭐 1,200 얼마 뭐 이렇게 하죠. 환율이 올라서.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명목 환율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평가절상. 평가절하. 이것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는데, 평가절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평가절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달러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달러가 1,300원이 되었다면, 이거는 원화로 볼 때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고 달러의 가치는 올라간 것이에요. 그래서 달러는 평가절상되었다. 그 다음에 원화는 평가절하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환율 얘기를 함에 있어서 일단 우리는 이 맨큐가 미국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미국 위주로 설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위주로 설명하면은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 했을 때 우리는 평가절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맨큐 입장에서는 달러와 가치가 올라갔다 이것이 평가절상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가절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계속해서 평가절상, 평가절하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 입장에서 설명을 하지 않고 미국 경제 입장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때 평가절상, 평가절하를 혼동하지 말기를 우리가 바라겠어요. 그래서 명목 환율이 요 가치가 달러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달러는 평가절상, 원화는 평가절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질 환율이라는 개념을 보겠습니다. Real Exchange Rate. 실질 환율, Real Exchange Rate. 이것은 사실 개념적으로 본다면 본국 상품과 똑같은 상품을 본국 상품과 외국 상품의 두 가격을 실질적으로 비교한 그 비율을 우리가 실질 환율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 상품의 똑같은 상품인데 본국산, 외국산 해서 그것의 두 상품의 가격 비율을 우리가 실질 환율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다 하냐면 교역 조건이다. Terms of trade다. Terms of trade. 그래서 실질 환율, 교육 조건 다 같은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배운 명목 환율, 실질 환율, 명목 환율을 우리가 E라고 얘기하고 실질 환율을 우리가 Q라고 얘기한다면 책에서는 아마 좀 다른 노테이션을 쓰는데, 자, 실질 환율 Q는 E의 P분의 P 스타분의 P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질 환율을 Q는 명목 환율을 곱하기 본국 상품의 가격 지수를 외국 상품의 가격 지수로 나눠준 거, 그것을 우리는 실질 환율이다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외국 상품과 국내 상품이 교환되는 비율은 국내 통화로 표시된 상품의 가격과 이 환율, 그 다음에 이것을 외국 상품의 가격으로 나눠준 값이 실질 환율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본다면 만약에 이 실질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목 환율이 만약에 그대로 있다면 본국의 물가가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또는 외국의 물가가 하락한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Q가 상승했다. 자, Q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결국 P가 상승했다. 본국의 물가가 상승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본국의 통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외국의 물가가 하락했다 했을 때 이것은 실질 환율이 상승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실질 환율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책에는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여기다 부연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실효 환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실효 환율. 실효 환율. 실효 환율은 우리가 effective exchange rate. 실효 환율. 이 실효 환율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안에 이 환율로 표기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는 그 나라와 무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와 무역하기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나라가 환율 수준이 상승세냐 하락세냐를 우리가 알려면 여러 교육을 하고 있는 여러 나라와의 환율의 등락을 감안한 실질적인 가중평균 환율, 이것이 필요한데 이 가중평균 환율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실효 환율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실효 환율은 가중평균 환율이다, weighted exchange rate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가중평균 환율. 그래서 이 가중평균 환율을 우리가 본다면 실효 환율, 만약에 우리가 이 실효 환율을 RE라고 한다면 이 실효 환율 RE는 자, 그 나라의 본국과의 무역의 가중치 알파에다가 SA0 기준치의 기준 환율, 그 다음에 비교년도의 T년도의 기준 환율을 해서 요 A국에 있어서의 A국과의 이 기준 환율, 그 다음에 비교 환율, 이것을 곱해준 값.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또 다른 나라, B라는 나라와의 무역 가중치 베타에다가 이때 SB0 해서 기준년도에 그 나라와의 환율, 그 다음에 T년도에 있어서의 B국과의 이 비교 환율, 그것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감마로 해서 그 다음에 SC0, SCT 해서 C국과의 기준연도의 환율, 그 다음에 C국과의 비교연도의 환율 해서 이것을 각각 곱해준 거예요. 물론 여러 개 나라를 하려면 이것을 다 감안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파 무역 가중치, 그 나라와의 무역 가중치. 그래서 뭐
세 나라를 얘기한다면 세 나라를 100%로 했을 때 이 나라가 차지하는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이 나라가 30%다. 그럼 뭐 0.3 뭐 이렇게 하겠죠. 또 베트남은 뭐 무역가중치니까 그 나라 이 기준치를 보니까 0.4더라. 그다음에 또 C라는 나라를 보니까 무역가중치가 0.3이더라. 그러면 이것을 각각 곱해주고 그다음에 기준연도의 환율, 비교연도의 환율, 기준연도의 환율, 비교연도의 환율, 기준연도의 환율, 비교연도의 환율 해서 이것을 각각 가중치로 평균해주는 이 환율 개념이 실효 환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보다도 그 나라와의 무역 상태를 반영한 효과적인 환율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효 환율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 환율과 무역수지 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실질 환율과 무역수지. 실질 환율과 무역수지 간의 관계를 우리가 보는데 실질 환율은 아까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 가격을 나타낸다. 그래서 요 국내 상품과 외국 상품의 상대 가격이 상품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환율이 실질 환율이 낮다라고 해보자면 실질 환율이 낮아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본국 상품의 가격이 낮다는 얘기예요. 본국 상품의 가격이 낮아요. 또 외국 상품의 가격이 높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본국 상품의 가격이 싸니까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수출은 잘 되고 외국 상품의 가격이 비싸니까 결국 수입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수입은 감소해요. 자, 그러면 요 X-IN이 결국 NX가 되니까 NX는 증가한다. 즉 무역수지가 흑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자, 환율이 낮으면 무역수지는 흑자라고 해요. 흑자. 무역수지가 증가한다는 얘기. 무역수지가 증가해요. 거꾸로 만약에 이게 Q가 크다라고 해보세요. Q가 크다. 그러면 그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P가 높음을 얘기하고 P가 높으니까 수출은 안 되고 수입은 증가하게 되니까 따라서 이때는 NX가 감소한다. 적자로 간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 이 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실질 환율과 무역수지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실질 환율이 낮으면 NX가 증가, 실질 환율이 높으면은 NX가 감소하는. 그러니까 NX와 Q의 관계는 항상 반비례 관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Q가 상승하면 NX 감소, Q가 하락하면 NX 증가.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NX 프라임은 NX 프라임, 즉 DQ분의 DNX는 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항상 역관계에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순수출은 결국 실질 환율 Q의 이 함수인데 이게 음의 함수다, 음의 관계의 함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에서 실질 환율은 순수출과 음의 관계가 있다. 실질 환율이 낮으면 외국 상품에 비해서 본국 상품 가격이 하락해서 순수출은 증대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순수출은 오히려 감소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역수지하고 놓고 이제 우리가 실질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것을 보겠는데 무역수지. 자, NX는 우리가 S-I다. 아까 우리가 이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순수출은 S에서 I를 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S는 Y-C, Y-T,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NX가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 저축은 요것을 뜻하는데 이 저축을 본다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저축이 무엇에 의존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여기서 이 T와 G의 변화에 따라서 이 S가 변한다. G가 증가한다, S 감소. T가 감소한다, S 증가. 우리 지난번에 이 본국의 재정정책에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T와 G의 변화가 S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즉 재정정책의 국내 재정정책의 변화가 결국 이 무역수지를 결정한다, 저축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소비함수도 결국 소비함수가 C = CY-T인데 이 소비함수도 결국 이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투자는 여기서 이 투자는 결국 투자함수하고 세계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실질환율 Q이고, 만약에 순수출 NX라고 했을 때 S-I는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의 이 고정파적 가정에 따르면은 여기서 지금 본다면 T도 일정하고 G도 일정하고 Y도 일정하니까 따라서 전부 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I는 요게 만약에 I가 R 스타라고 한다면 이것도 일정해요. 그러니까 S-I는 항상 일정하니까 요것은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S-I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에 반해서 자 NX는 결국 항상 요 Q와 역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NX가 Q에 역관계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NX 프라임의 의미니까 요 Q가 상승하면 NX 감소, Q가 하락하면 NX 증가, 이런 모습을 가지니까 우하향하는 곡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X와 Q의 관계는 이렇게 반비례 관계. 그 다음에 S-I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의 기본 가정에 따르면은 S와 I가 일정하기 때문에 S-I는 늘 일정한 모습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 S-I와 요 Q의 NX, Q의 요 관계에서 요 균형 환율이 결정된다. 균형 실질 환율이 결정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요 S-I가 일정한데 요 NX와의 관계. 자, 그러면 여기서 S-I는 저축에서 투자를 뺀 것이에요. 저축에서 투자를 뺀 것, 이 저축에서 투자를 뺀 것은 결국 해외 자본 이동을 위해서 공급된 달러의 양이다. 그래서 달러 공급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달러 공급량이다. 이에 반해서 NX는 달러의 수요단 얘기예요. 무역수지 순수출을 위해서 결국 수요되는 달러의 양이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달러의 공급을 나타내는 S-I 곡선과 달러의 수요를 나타내는 순수출 또는 무역수지의 이 관계에서 결국 균형환율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균형환율. 그래서 이때 균형환율은 Q0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균형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S-I와 NX의 이 접점에서, 교점에서 결국 균형환율이 결정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이 균형환율.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제 정책이 실질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경제 정책이 실질 환율에 미치는 영향. 경제 정책의 실질 환율 효과. 그래서 경제 정책이 실질 환율에 미치는 영향.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 정책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국내 재정 정책, 그리고 다음으로 해외 재정 정책, 그리고 뭐 투자 수요, 또 이런 무역 정책들이 결국 이 실질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 국내 재정 정책이에요. 국내 재정 정책. 국내
재정정책이 만약에 정부 재정지출이 변화하게 된다면 이것이 실질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국내 재정정책이 자 예를 들어서 G가 만약에 증가하게 된다면 G의 증가에 따라서 이 총 저축이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본다면 여기서 G바가 증가한다면 S가 감소하죠. S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가 감소하니까 S-I도 감소죠. 결국 S-I도 감소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S-I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게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본다면 NXQ 자 NXQ는 변하지 않는데 요 S-I가 S-I에서 자 S가 G 증가에 따라서 S가 감소하니까 S-I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이것이 S-I1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첫 번째 이 최초의 균형점은 A점인데 그 다음에 요 S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S-I가 감소하게 되면 국내 재정지출의 증가로 인해서 환율은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환율이 Q0에서 Q1으로 상승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Q와 요 NX 간의 관계는 결국 여기서 보듯이 국내 확장적 재정정책은 결국 S-I를 왼쪽으로 시프트 시켜서 결국 실질 환율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NX가 감소한다. NX가 감소하면서 Q는 상승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다.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무역수지 관계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이런 얘기예요. 국내 재정지출이 증가하게 된다면 결국은 국내 재정지출 증가로 인해서 S-I 선이 왼쪽으로 시프트하죠. 왼쪽으로 시프트하게 됨에 따라서 달러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 달러 공급이 감소해요. 응? 달러 공급이 감소하고 본국의 통화 가치가 달러 공급이 감소하니까 본국 통화의 가치가 여기서 Q0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 Q0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질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본국의 P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고 외국의 P스타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결국 본국 상품은 해외 상품에 비해서 비싸진다. 그러니까 미국 상품이 비싸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대되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줄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내 재정 정책은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재정 지출 확대만 봤지만 재정 지출뿐만 아니라 텍스의 감소도 마찬가지예요. 확장적 재정 정책도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왜? 자, 텍스가 감소하게 된다면 여기서 텍스가 감소하게 되니까 텍스 감소에 따라서 C가 결국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C가 증가하니까 S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S가 감소하니까 그 다음에 S-I가 감소하고 NX가 감소하고 실질 환율은 상승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국내 재정 정책에서 재정 지출의 증가나 텍스의 인하는 조세의 인하는 결국 실질 환율을 상승시키고 국내 무역 수지를 또는 순수출을 감소시킨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국내 재정 정책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외 재정 정책을 보겠어요. 해외 재정 정책. 해외 재정 정책. 자, 해외
재정 지출이 변화하게 된다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외국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만약에 조세를 인하하게 된다면 그것이 실질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 정부가 자기네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고 또는 거꾸로 텍스를 만약에 감소시킨다면 재정 지출의 증가로 인해서 결국 본국의 S스타가 이 관계는 그대로 여기서 유지되니까 외국도 마찬가지로 유지되니까 여기서 지금 G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S를 감소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S가 감소된다면 S 감소에 따라서 결국 외국의 금리는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자, 외국의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외국의 영향을 받는 소규모 개방 경제인 본국은 어떻게 되느냐? 본국의 투자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본국의 투자가 감소하게 되니까 본국의 투자 감소에 따라서 S-I는 어떻게 되느냐? S-I는 증가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요 S-I의 감소는 결국 NX를 증가시키고, NX가 증가되니까 결국 그것에 따라서 Q는 하락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Q이고 NX이고, 자, NX, Q, 그 다음에 S-I. 자, 그러면 여기서 S-I에서 이게 만약에 R0 스타였다. 자, R0 스타. 자, 근데 R0 스타였었는데, 예, R0 스타였었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R0 스타는 Q0 여기였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R이 상승했다. 자, R이 상승하게 되면 R 상승에 따라서 투자가 감소하게 되니까 I가 감소됨에 따라서 S-I가 증가하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I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S-I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I1이 된다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새로운 균형 요 달러 공급과 달러 수요가 일치하는 점은 바로 요 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 점이 A점이고 요 점이 B점이라는 얘기예요. 요게 Q1이 되겠죠? 자, Q1이 되면 결국 이때 요 Q0가 Q1으로 인하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영향력이 있는 어떤 나라가 만약에 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또는 텍스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조세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이 재정 지출 증가나 조세 인하가 본국의 무역 수지를 개선시키고 즉 순수출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실질 환율을 갖다가 인하시킨다. 그래서 Q0가 Q1으로 인하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 환율은 하락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투자 수요. 자, 투자 수요의 변화를 우리가 보자. 의회가 예를 들어서 투자세 공제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에 그것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준다라고 한다면 결국 투자세 공제 확대에 따라서 결국 세금을 감면하게 해주니까 투자가 증가된다는, 투자가 촉진된다는, 투자가 촉진돼. 자, 투자가 촉진된다면 투자 촉진에 따라서 여기서 지금 본다면 요 투자가 촉진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S-I가 투자가 증가하게 되니까 S-I가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가 증가하게 되니까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S-I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 아까 그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우리가 그려보면 Q이고 그다음에 NX이고 NXQ예요. 그래서 S-I 제로.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투자가 증가했어요. 투자가 증가하니까 S-I의 제로가 최초의 이 S-I 제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S-I1이 여기 있다면 I 제로가 증가하게 되니까 이 S-I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S-I 제로에서 S-I1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은 균형점이 여기에서 1위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균형이 이동하게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고 이때 결국은 Q0, Q1을 비교해 보면은 실질 환율이 결국 상승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고 NX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 지출이 만약에 확대된다면 S-I가 줄어들고 NX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Q가 줄어든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X가 줄어들고 Q가 상승한다. 그래서 투자 확대는 저런 경우가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정책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무역 정책의 영향. 무역 정책의 영향을 우리가 본다면 무역 정책의 영향은 무역 정책의 영향은 우리가 이 무역 정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죠. 하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정책이 이제 관세 정책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역 정책은 우리가 관세 정책. 그래서 관세율을 인상하면 외국의 문호를 우리가 받는 거고 반대로 관세를 인하하면은 외국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관세 정책이 또 T의 변화, 관세율의 변화가 결국 이 관세를 통해서 무역을 더 촉진하거나 무역을 더 이 수입 같은 것을 더 줄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비관세 정책이 비관세 무역 정책. 비관세 무역 정책. 이 비관세 무역 정책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코타제. 우리가 이것을 수입 할당이라고 얘기하죠. 수입 할당제. 한 나라의 어느 특정 상품을 일정액 이상으로 수입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제한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수입 할당제를 실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입 할당을 통해 가지고 관세가 아닌 수단을 통해서 외국의 수입을 제한하는, 규제하는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코타제다, 수입 할당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비관세 무역 정책이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수출 보조금 정책.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subsidy다라고 해요. export subsidy 하면은 수출에 보조금을 줌으로써 수출을 하는데 그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는
일종의 무역 정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정부 조달 정책. 이것도 일종의 비관세 무역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의 조달 품을 갖다가 외국에 개방하느냐 개방하지 않느냐에 해서 문호를 개방하기도 하고 문호를 닫기도 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는데, 정부 조달 정책도 비관세 무역 정책의 하나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위생 및 안전 기준. 그러니까 위생 기준이나 안전 기준을 갖다가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그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규제하거나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를 완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생 및 안전 기준의 문제도 비관세 무역 정책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무역 정책을 뭐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냥 단순히 수입을 금지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보자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외국산 수입 자동차 수입을 갖다가 자동차 수입을 금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외국산 자동차 수입을 금지한다. 외국산 자동차 수입을 규제하게 된다면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Q, NX 해서 NX, Q, 그 다음에 S-I 해서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외국산 자동차 수입을 금지한다. 즉 수입을 금지한다면 수입이 줄어든다. 1차적으로 일단 수입이 줄어든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수입이 줄어든다면 자 NX는 X-IM이니까 여기서 지금 이 IM을 줄이니까 결국 NX는 순수출은 증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순수출이 증가하게 된다면 순수출 증가에 따라서 순수출이 증가하게 되니까 NX가 NX 0에서 이게 NXQ로 NX1Q로 이동하게 되어서 결국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A점에서는 환율이 실제로 환율이 Q0였었는데 B점에서는 환율이 Q1이에요. Q1이면 결국 NX 상승에 따라서 실질 환율이 상승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실질 환율이 상승되었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본국의 물가가 상승하고 외국의 물가가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본국의 물가가 상승했다. 본국의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수출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입은 늘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결국 수출 감소, 수입 증가에 따라서 NX가 어떻게 되겠어요? NX가 결국 감소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NX가 감소하니까 다시 이쪽으로 가서 순수출에는, 자, 아까는 순수출이 증가했었는데 이 순수출 증가가 순수출 감소로 인해서 상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입을 규제했을 때 무역수지가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흑자로 반전되지만 그 과정에서 실질 환율 상승, 본국 물가 상승, 그 다음에 본국 수출 감소, 외국 본국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증가시켜서 결국 순수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따라서 수출 증가, 순수출 증가, 순수출 감소, 완전 상쇄되어서 결국 NX는 불변이라는 얘기예요. NX는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을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무역 수지를 일시적으로는 개선을 시킬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역 수지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 금지에 이 무역 수지 개선 효과는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 그래서 이 보호무역주의, 이게 수입을 규제하는 것 같은 그런 정책을 우리가 보호무역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호무역주의적인 이 무역 정책은 무역 수지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국 무역 수지가 무역 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지만 무역 규모에는 영향을 미쳐요. 여기서 지금 수입을 줄였어요. 자, 여기서 지금 수입을 줄이니까, 자, 수입을 줄이게 됨에 따라서 결국은 어떤 영향이 있게 되냐면 수입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결국 여기에 따른 수출도 그만큼 증가한다. 수출도 감소한다. 수출 감소, 수입 감소. 그 얘기는 결국 무역 규모를 줄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이러한 비관세 수단을 통한 무역 규제는 무역 수지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두 나라 간의 무역 규모만을 줄이는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무역량 감소 효과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반대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트럼프는 어떤 정책을 쓰고 있죠? 트럼프는 계속 무역 규제 정책을 계속 줄창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에도 이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또 한국, 일본에도 독일에도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무역 수입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반짝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나라 간의 무역 규모만을 줄이고 결국 후생도 감소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별로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 간의 관계를 우리가 보겠는데,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 아까 우리가 그 관계를 우리가 잠깐 우리가 봤지만,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과의 관계, 실질 환율과 명목 환율의 관계를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까 우리가 본 바에 있는 실질 환율 Q는 E에 그다음에 P에 P 스타에서 요 명목 환율을 본국의 물가를 곱한 다음에 그것을 외국의 물가 지수로 나눠준 값, 이것이 실질 환율이다 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질 환율은 명목 환율 곱하기 양국의 3대 물가 지수 비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 우리는 1호부터 우리가 명목 환율 E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명목 환율 E는 Q는 P분의 P 스타다.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목 환율은 실질 환율 Q하고 그다음에 양국의 물가지수 비율 P분의 P 스타에 의존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질 환율이 만약에 일정하다면 요 국내 물가지수가 상승하게 된다면 명목 환율은 하락한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하락한다, 그러면 이거는 상승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절대적인 수준의 문제이고, 이것을 갖다가 변화율로 만약에 바꿔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시간 변화에 따른 이 명목 환율의 변동은, 자, 이것을 갖다가 변화율로 우리가 환산하자면,
요 이다 요게 이의 변화율이에요. 이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그래서 이 닷은 Q 닷에서 즉 실질 환율의 변화율에서 그 다음에 P 스타 닷 외국의 물가 상승률 즉 외국의 인플레이션율에서 그 다음에 본국의 인플레이션율 P 닷에서 이런 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미분하고 이것을 갖다가 로그를 씌워서 미분하고 변화율로 우리가 바꿔주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닷이라는 것은 변화율을 얘기해요. 변화율. 명목 환율의 변화율은 실질 환율의 변화율, 그 다음에 외국의 물가 상승률, 본국의 물가 상승률. 그러면 이것은 외국의 물가 상승률은 우리가 이것을 파이스타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본국의 물가 상승률 파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Q다, 그 다음에 파이스타,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는 외국의 물가 상승률, 외국의 인플레이션율, 그 다음에 본국의 인플레이션율이니까 두 나라 사이에서의 인플레이션율의 격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인플레이션 격차, 두 나라 사이의 인플레이션율 격차 또는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의 변화율은 실질 환율이 만약에 일정하다고 한다면 요 명목 환율의 변화율은 양국의 인플레이션율의 격차에 따라서 차이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본다면 이 명목 환율의 변화율이 여기서 지금 실질 환율의 변화율하고 요 인플레이션율의 격차를 합한 것과 값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통화량과 관련해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통화량 M은 만약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본국의 물가가 상승해요. 자, 본국의 물가가 상승해요. 본국의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커지게 되면은 요 인플레이션 격차가 줄어들어요. 이게 줄어드니까 결국 환율 변화율은 낮아진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매력 평가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어요. 구매력 평가설. 자, 우리는 구매력 평가설 Purchasing Power Parity 이렇게 얘기해요. Purchasing Power Parity. 이 구매력 평가라는 것은 결국 환율이 각 나라의 이 통화 가치의 이 비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통화 가치가 무엇에 달려 있느냐? 그 나라의 물가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물가와 관련이 있다. 응? 그러면 자, E는 P분의 P스타를, P분의 P스타. 자, 그러면 이건 외국의 물가, 외국의 물가고 이건 본국의 물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 이 P스타가 커지거나 P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본국의 물가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것이 각 나라의 상품의 가격을 반영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매력 평가서예요. 그래서 구매력 평가서는 환율이 그 나라의 재화시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 환율을 얘기할 때는 이게 자본시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지만은 원래 이 환율이라는 개념은 각 나라의 상품의 가격의 요 변화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해주는 것이 환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 통화의 이론어치 환율을 우리가 이론어치 가치를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P분의 1, P스타분의 1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어치 가치가 요것을 바꿔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이건 이론어치 가격이다. 가격 이론당 얼마만큼 살 수 있느냐 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환율이라는 것이
각 나라의 물가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물일가의 법칙, 일물일가의 법칙, 즉 한 재화는 하나의 가격만을 갖는다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립될 때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동일한 재화의 가격이 동일한 시기에 여타 장소에서 동일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하는 것이 일물일가의 법칙이에요. 한 재화에 대해서는 하나의 가격만이 통용된다. 이러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된다고 했을 때 이 구매력 평가가 성립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구매력 평가의 의미를 한번 보겠어요. 이 구매력 평가를 우리가 PPP 가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PPP 가설의 의미를 우리가 본다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순수출이 평평해요. 순수출. 순수출이 평평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저축과 투자가 변화해도 S와 I의 이 변화에도 결국 이 환율은 미미하다는 이 변화는 미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환율에 별 영향을 못 준다. 그 다음에 실질 환율이 고정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실질 환율이 고정되어 있어요. 자, Q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자, Q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 명목 환율의 변화가 E의 변화가 무엇에 달려있느냐? 결국 P와 P스타의 변화에 달려있다. 의존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구매력 평가는 사실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해요. 우선 많은 상품들의 교육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많은 상품들의 교육이, 즉 비교육제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비교육제. 이 비교육제가 있어요. 비교육. 교육하지 못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품들을 다 반영한 그런 물가를 반영한 환율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능치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계란을 보세요. 한국이 미국에다가 계란을 수출한다?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학생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 가능하지 않나요? 냉장고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은 자, 신선한 달걀이 되지 못하고 그 달걀이 결국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재화들은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재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비교육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교육제가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재화가 다 교육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예를 들어서 이발값이 미국이 싸다고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발하는 사람 있나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발도 분명히 비교육 서비스라는 얘기예요. 비교육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은 어떤 나라와 다른 나라의 재화가 가격이 차이가 나서 분명히 그것을 헤집고 들어가 가지고 이익을 보는 우리가 이걸 아비트라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비트라지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 차익 거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설령 교육제라 하더라도 두 재화 간의 완전 대체제가 될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현대에서 나오는 어떤 차량하고 미국의 포드에서 나오는 그 차량과 완전 대체제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엄연히 두 재화 간의 브랜드 차이가 있고
또 퀄리티 차이가 있고 기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 대체제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PPP 가설은 이 구매력 평가서는 쓸모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현실 세계를 완벽하게 설명은 하지 못하지만은 실질 환율의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는 제공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이게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환율은 이런 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변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엄연히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PPP의 이 논리를 따르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 환율의 변동은 되게 소폭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수고했습니다.